한국과 태국 두 나라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갈등과 오해, 그리고 그 사이에서 피어나는 희망까지 양국의 관계는 지금도 계속해서 써내려가고 있는 현재 진행형의 이야기입니다. 단순히 두 국가 간의 정치적, 경제적 갈등만이 아닙니다. 그 속에는 더 나은 미래를 꿈꾸는 청소년들의 순수한 열정, 새로운 기회를 찾아 낯선 땅에서 고군분투하는 이들의 눈물, 그리고 서로를 이해하고 배우려 노력하는 따뜻한 마음들이 공존하고 있죠. 여기 복잡한 관계 속에서 자신만의 길을 찾아가는 한 태국 여고생이 있습니다. 편견과 차별, 현실의 벽 앞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는 그녀의 눈을 통해 바라본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작은 도전을 함께 따라가 보시죠.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방콕의 트리암 우돔 숙사 고등학교에 다니는 18살 사란 차나라십니다. 태국의 수많은 여고생들처럼 저도 평범한 학생이었지만 지금은 제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졌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K-팝을 좋아했어요. 특히 블랙핑크의 리사는 제게 특별한 존재였죠. 태국 출신인 리사가 한국에서 세계적인 스타가 되었다는 사실이 저에게 큰 자부심을 주었거든요. 코첼라 페스티벌에서 공연하는 리사를 볼 때면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전 세계 관중들 앞에서 당당하게 퍼포먼스를 선보이는 모습에 눈물이 날 정도로 감동했었죠. 저뿐만 아니라 많은 태국인들이 리사를 우리가 키워낸 스타라고 자랑스러워했답니다. 학교에서도 리사 얘기만 나오면 저는 신이 났어요. 친구들에게 리사의 성공 스토리를 들려주면서 우리나라 사람도 세계적인 스타가 될 수 있다고 자부심을 느꼈죠. 심지어 태국의 교과서에도 리사가 등장했을 정도니까요. 세계를 무대로 활약하는 태국의 자랑스러운 딸이라는 제목으로요. 하지만 2023년 8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리사가 한국의 소속사를 떠나 태국으로 돌아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나 기뻤어요. 우리나라의 스타가 마침내 돌아오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SNS에서는 이제 리사가 마음껏 활동할 수 있다는 글들이 넘쳐났고 태국 언론들도 우리의 딸이 돌아왔다며 열광적인 반응을 보였죠. 방콕 공항에는 수천 명의 팬들이 환영식을 열었고 정부는 공식 환영 행사까지 개최했답니다. 리사도 자신만만했어요. 인터뷰에서 태국에서 더 큰 성공을 이루겠다고 말했죠. 태국의 방송사들은 매일같이 리사의 귀국 소식을 전했고 그녀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는 목소리가 전국을 뒤덮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리사의 첫 솔로 활동은 충격적이었어요. 블랙핑크 시절에 화려했던 퍼포먼스는 찾아볼 수 없었고 뮤직비디오의 품질도 현저히 떨어졌죠. 한국에서는 수십 명의 전문가들이 한 곡을 위해 수개월을 매달렸다는데 태국에서는 겨우 몇 명의 스태프가 전부였다고 해요. 녹음실 시설도 안무 연습실도 한국과는 비교도 안 되는 수준이었답니다. 글로벌 차트에서 리사의 이름은 점점 찾아보기 힘들어졌고 한때 전 세계 시상식을 휩쓸던 그녀는 이제 태국 국내 행사에만 간간히 모습을 비치게 되었어요. 유튜브 조회수도 급감했고 해외 팬들의 실망 섞인 댓글이 늘어갔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같은 블랙핑크 멤버였던 로제의 소식이었습니다. 한국 시스템의 남기로 선택한 로제는 얼마 전 솔로 앨범으로 빌보드 차트 8위를 기록했고 그녀의 뮤직비디오는 24시간 만에 8천만 뷰를 돌파했죠. 미국의 유명 토크쇼에 연이어 출연하며 세계적인 스타로 자리매김했어요. 이런 두 사람의 엇갈린 운명을 지켜보면서 저는 깊은 의문에 빠졌습니다. 분명 둘 다 똑같은 그룹 출신인데 왜 이렇게 다른 결과가 나온 걸까요?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든 걸까요? 이런 궁금증은 자연스럽게 한국의 시스템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어요. 유튜브에서 관련 영상들을 찾아보기 시작했고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에 대해 공부하면서 놀라운 사실들을 알게 되었답니다. 한국의 연습생 시스템은 철저했습니다. 춤과 노래는 기본이고 언어, 매너, 인성교육까지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졌죠. 한 곡을 발표하기 위해 수십 번의 품평회를 거치고 안무 하나하나까지 세세하게 점검한다고 해요. 심지어 은퇴 후 진로까지 고려하는 시스템이라는 게 놀라웠어요. 반면 태국의 연예인 육성 시스템은 즉흥적이고 체계성이 부족했죠. 우리는 너무 개인의 재능만 믿었던 걸까요? 시스템의 중요성을 간과한 게 아닐까요? 이런 깨달음은 저를 행동하게 만들었어요. 용기를 내어 학교에 한국어 동아리를 만들었답니다. 처음에는 10명도 안 되는 소규모 모임이었지만 점점 더 많은 친구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단순히 한국어를 배우는 것을 넘어 한국의 교육 시스템과 문화까지 함께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수요일 방과 후 우리는 도서관에 모여 한국의 성공 사례들을 연구했어요. K-팝 산업의 성공 비결부터 삼성, 현대 같은 글로벌 기업들의 성장 과정까지 다양한 주제를 다뤘죠.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한국이 불과 60년 만에 전쟁의 폐허에서 세계 12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들이 너무 진지하게 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점차 우리 동아리의 진지한 태도가 학교에서 인정받기 시작했고
이제는 다른 학년 학생들도 참여하고 싶어 할 정도로 성장했답니다. 이런 활동을 하면서 저는 점점 더 확신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단순한 한국의 문화가 아니라 그들의 시스템과 철학이라는 것을요. 리사와 로제의 이야기는 그저 두 연예인의 이야기가 아닌 시스템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였던 거죠. 이제 저는 더 큰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언젠가는 한국에 가서 그들의 시스템을 직접 배우고 싶다 생각했죠. 평소와 다름없던 월요일 아침 조회 시간, 교장 선생님의 특별한 발표가 있었어요. 우리 학교가 서울 소재 모 여자고등학교와 2주간의 교류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순간 강당이 술렁이기 시작했고 저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죠. 꿈에도 그리던 한국 방문의 기회가 눈앞에 나타난 거예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주변의 반응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달랐어요. 요즘 한국이 위험하다며. 입국 심사가 너무 까다롭대. 한국인들이 태국인을 무시한대 등 걱정 섞인 이야기들이 오갔죠. 최근 악화된 한태 관계 때문이었어요. 그날 저녁 학부모 단체 채팅방은 폭발했답니다. 제 휴대폰은 끊임없이 울리는 라인 알림 소리로 가득했어요. 반 대표 어머님께서 우리 아이들 안전이 걱정이라며 교류 프로그램 반대 서명을 시작하셨고 순식간에 100명이 넘는 학부모님들이 동참하셨죠. 특히 제 짝꿍 수한나의 아버님이 가장 강경하게 반대하셨어요. 방콕의 유명 여행사 대표이신 아버님은 최근 한국 관광객이 급감하면서 회사가 어려워졌다며 이런 시기에 한국과 교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하셨답니다. 게다가 2주간의 수업 결손 7만 3천 바트에 달하는 참가 비용 문제도 논란이 되었어요. 태국의 일반적인 가정에서 부담하기에는 꽤 큰 금액이었거든요. 하지만 우리 교장 선생님은 달랐어요. 선생님은 2010년대 초반 한국 서울대학교에서 교환 교수로 계셨다고 해요. 그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특별학부모 설명회를 개최하셨죠. 여러분, 한국은 지금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나라입니다. 1950년대만 해도 세계 최빈국이었던 나라가 이제는 우리가 배워야 할 롤모델이 되었어요. 삼성전자는 애플을 제치고 세계 최고의 스마트폰 기업이 되었고 BTS와 블랙핑크는 빌보드를 점령했습니다. 이건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선생님은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한국의 교육 시스템을 상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PISA 세계 1위의 교육열, 세계를 선도하는 IT 기술까지.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국의 고등학생들이 운영하는 스타트업 이야기였어요. 이제는 더 이상 서구만 바라볼 때가 아닙니다. 아시아의 이웃나라가 이루어낸 기적. 바로 곁에서 배울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배움의 기회를 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교장 선생님의 열정적인 설득은 통했어요. 프로그램은 예정대로 진행되기로 결정되었고 20명의 학생을 선발하는 과정이 시작되었답니다. 경쟁은 치열했어요. 300명이 넘는 지원자 중에서 20명을 뽑는 거였으니까요. 저는 밤낮으로 준비했어요. 먼저 한국어 실력을 높이기 위해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한국 뉴스를 들었죠. 처음에는 한마디도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한 달이 지나자 조금씩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친구 파이린과 함께 스터디 그룹도 만들었어요. 저희는 매일 점심시간에 도서관에 모여 한국어로 대화하는 연습을 했죠. 실수투성이었지만 서로 웃으면서 격려하다 보니 실력이 늘어나는 게 느껴졌어요. 특히 공들인 건 프레젠테이션이었어요. 한국과 태국의 관계 개선을 위한 청소년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준비했죠. 2주 동안 매일 밤 자료를 찾고 수정했어요. 파이리는 제 발표를 들어주면서 피드백을 해주었고 저희 아버지는 퇴근 후 늦은 시간까지 발표 연습에 함께 해주셨답니다. 프레젠테이션에는 3가지 핵심 내용을 담았어요. 첫째, 한태관계의 역사적 의미와 중요성. 둘째, 현재 양국이 직면한 문제점과 해결 방안. 셋째, 청소년 교류가 가져올 수 있는 긍정적인 변화였죠. 특히 마지막 부분에서는 제가 직접 찍은 교내 한국어 동아리 활동 영상도 포함시켰어요. 면접날, 저는 긴장으로 손이 떨렸지만 준비한 대로 발표를 시작했어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과 태국의 다리가 되고 싶은 사란 차나라십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한국어 인사를 했을 때 면접관 선생님들의 눈빛이 달라지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질의응답 시간에는 예상치 못한 질문도 있었어요. 한국의 교육 시스템이 태국보다 우수하다고 생각하나요? 라는 날카로운 질문에 저는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마음을 가다듬고 대답했죠. 각각의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양국의 장점을 배우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일주일 후 발표 날이 왔어요. 아침 조회 시간, 교장 선생님께서 선발된 학생들의 명단을 읽기 시작하셨죠.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그리고 마침내 제 이름이 호명되었을 때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답니다. 더구나 파이린의 이름도 함께 불려서 정말 기뻤어요. 하지만 이제 진짜 도전이 시작되었어요. 선발된 20명의 학생들은 매주 토요일마다 특별 수업을 받게 되었답니다. 한국의 학교 문화, 예절,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실용 한국어까지 배웠어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한국 학생들과의 첫 화상 통화였어요. 서로 어색한 인사를 나누다가 K-팝 이야기가 나오자
금세 친해졌죠. 특히 제가 한국어로 대화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한국 친구들이 정말 좋아해 주었어요. 저희는 한국 학생들에게 선보일 태국 문화 발표도 준비했어요. 전통 춤과 현대 태국의 모습을 조화롭게 담아내려고 노력했죠. 20명이 함께 모여 안무를 맞추고 대사를 외우고 의상을 고르는 과정이 힘들기도 했지만 정말 즐거웠답니다. 부모님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어요. 어머니는 태국 전통 의상을 빌리러 먼 시장까지 다녀오셨고 아버지는 한국의 날씨에 맞는 옷을 사주시려고 백화점에 데려가 주셨죠. 내가 한국에서 배우는 모든 것들이 내 인생의 소중한 자산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신 아버지의 격려가 아직도 가슴에 남아있어요. 이제 2주 후면 한국으로 떠나요. 설렘과 긴장이 교차하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제가 한 발자국 더 성장할 수 있을 거란 확신이 들어요. 이건 단순한 문화 교류가 아닌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저는 창밖의 방콕 야경을 바라보며 상상해요. 서울의 모습은 어떨까? 한국의 학교는 어떤 모습일까? 새로운 친구들과 어떤 이야기를 나누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밤늦게까지 잠이 오지 않네요. 저의 새로운 도전이 이제 시작됩니다. 2024년 3월의 새벽, 방콕 수완나품 공항에서 우리의 한국 여행이 시작되었어요. 설렘과 긴장감으로 잠 못 이룬 채 공항에 도착했지만 친구들의 밝은 표정을 보니 조금은 마음이 놓였답니다. 비행기 안에서 6시간, 저는 창가 자리에 앉아 하얀 구름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처음 가보는 한국, 처음 만나는 한국 친구들, 그리고 처음 경험하게 될 한국의 학교 생활까지 모든 것이 새롭고 설레면서도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했죠. 인천국제공항이 가까워질 무렵 기장님의 안내방송이 들려왔어요. 곧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하겠습니다. 현재 인천의 기온은 영상 5도입니다. 방콕의 30도가 넘는 날씨에 익숙해져 있던 저희는 저도 모르게 몸을 움츠렸답니다. 하지만 추위에 대한 걱정은 잠시, 인천공항에 발을 디디는 순간 모든 것이 놀라움으로 바뀌었어요. 거대한 유리창을 통해 쏟아져 들어오는 햇살, 말끔하게 정돈된 시설들, 그리고 무엇보다 모든 것이 자동화되어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죠. 수완나품 공항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어요. 특히 놀라웠던 건 공항 곳곳에 설치된 무인 시스템이었답니다. 체크인부터 수화물 맡기기까지 모든 게 자동화되어 있었죠. 심지어 길 안내 로봇이 돌아다니는 모습은 마치 미래 도시에 온 것 같은 기분을 들게 했어요. 화장실에 들어갔을 때는 더 놀랐어요. 세면대 위에 스마트 미러는 날씨 정보와 비행기 운항 정보를 보여주었고 화장실 앞에는 실시간 청소 상태를 알려주는 디스플레이까지 있었거든요. 이런 게 공항의 화장실이라니 한국의 첨단 기술력을 실감할 수 있었죠. 입국 심사대 앞에서의 긴장감은 더욱 컸어요. 저희 앞에 있던 다른 태국인 관광객이 추가 심사를 받으러 가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거든요. 게다가 입국 심사 부스 위의 전광판에는 불법 체류자 강력 처벌이라는 문구가 번쩍이고 있었죠. 다행히 교류 프로그램 참가자들을 위한 전용 심사대가 따로 마련되어 있었어요. 심사관은 처음엔 무서워 보였지만 저희가 학생이라는 걸 확인하고는 미소를 지어주셨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가세요라는 말씀도 해주셨죠. 그제서야 긴장이 풀렸어요.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길은 마치 신비한 여행 같았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모습도 놀라웠지만 더 신기했던 건 열차 안의 질서였답니다. 태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정도로 조용했고 모든 승객들이 줄을 서서 차례대로 승하차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특히 교통카드 시스템은 정말 혁신적이었죠. 하나의 카드로 지하철, 버스는 물론 편의점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니 환승할 때도 추가 요금 없이 갈아탈 수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서울역에 도착해서는 또 다른 충격을 받았어요. 지하철 역사가 마치 지하 도시 같았거든요. 쇼핑몰, 식당, 심지어 도서관까지 있다니 깔끔하게 정돈된 안내 표지판과 편의시설들은 태국의 지하철역과는 비교도 안 됐죠. 버스로 학교로 향하는 동안 도시의 모습이 계속 저를 놀라게 했어요. 반듯하게 정돈된 거리, 곳곳에 있는 공원, 자전거 전용 도로까지.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무단횡단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였어요. 빨간불이면 차가 없어도 모두가 신호를 지켰죠. 학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저녁이 다 되어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피곤함도 잊을 만큼 학교의 모습은 충격적이었답니다. 교문부터 달랐어요. 학생증을 태그하면 자동으로 출석이 체크되고 학부모님께 문자까지 간다고 하더라고요. 현관에 들어서자 스마트 알림판이 우리를 반겼어요. 각종 공지사항은 물론 급식 메뉴, 날씨, 학사 일정까지 한눈에 볼 수 있었죠. 심지어 학생들의 분실물 정보도 여기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해요. 교실도 완전히 달랐어요. 모든 책상에 태블릿 PC가 설치되어 있었고 전자칠판은 기본이었죠. 선생님의 설명을 녹화해서 나중에 다시 들을 수 있다는 게 정말 부러웠어요. 우리 학교는 아직도 분필 칠판을 쓰고 있는데 말이에요. 환영회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한국 친구들이 태국어로 준비한 공연도 좋았지만 더 놀라웠던 건 그들의 준비성이었답니다. 우리 모두의 얼굴과 이름을 외워서
각자에게 맞는 환영 메시지를 준비해놨더라고요. 심지어 태국 명절인 송크란에 대해서도 공부해와서 이야기를 나눴죠. 저녁 식사 후에는 기숙사로 이동했는데 여기서도 놀라움의 연속이었어요. 방마다 공기청정기가 설치되어 있고 스마트 시스템으로 온도와 습도를 자동 조절할 수 있었거든요. 세탁실에서는 앱으로 세탁기 예약까지 할 수 있다니 밤이 되어 창밖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정리해봤어요. 이곳에서의 이주가 저를 얼마나 더 놀라게 할지 기대가 됩니다. 한국의 발전된 모습을 보면서 우리나라도 언젠가는 이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품어봅니다. 내일은 또 어떤 새로운 발견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한국 학교에서의 첫 수업은 충격적이었어요. 아침 9시 1교시 수업이 시작되었는데 모든 학생이 태블릿 PC를 켜고 수업 준비를 하더라고요. 저는 순간 제가 영화 속에 들어온 줄 알았답니다. 오늘은 인공지능과 윤리에 대해 토론해 보겠습니다. 선생님의 말씀에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4~5명씩 모둠을 만들었어요. 태블릿으로 자료를 찾고 의견을 나누고 발표 자료까지 만드는 모습이 놀라웠죠. 태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었어요. 우리는 아직도 선생님 말씀을 받아 적기만 하는데 말이에요. 더 놀라운 건 스템 랩실이었어요. 3D 프린터가 여러 대 있었고 레이저 커터까지 갖춰져 있었죠. 학생들은 이걸 활용해서 직접 제품을 설계하고 만든다고 해요. 한 학생은 자신이 디자인한 친환경 연필꽂이를 3D 프린터로 출력하고 있었는데 그 진지한 표정이 마치 전문가 같았어요. 우리 학교 창업 동아리에서는 이런 제품들을 실제로 판매하기도 해요. 파트너로 배정받은 한국 학생 지수가 설명해 주었어요. 학생들이 만든 제품을 학교 축제에서 판매하고 그 수익금으로 다음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하더라고요. 교육이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실제 경험으로 이어진다는 게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코딩 수업도 특별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선택 과목인데 여기서는 필수 과목이더라고요. 놀라운 건 수업 방식이었어요. 선생님이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직접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식이었죠. 오늘은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앱을 기획해 볼 거예요. 이런 주제로 시작된 수업에서 학생들은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실제로 간단한 프로토타입까지 만들어냈어요. 환경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앱, 재활용을 게임처럼 만든 앱 등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쏟아져 나왔죠. 점심시간도 배움의 연속이었어요. 급식을 먹으면서도 영어로 대화를 나누는 친구들이 있었고 도서관에서 자발적으로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 공부하는 모습도 보였죠. 지수는 이게 일상이라고 했지만 저에겐 모든 게 신선한 충격이었답니다. 방과 후에는 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자율학습실마다 학생들이 가득했는데 놀랍게도 감독 선생님이 없었어요. 철저한 자기주도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었죠. 어떤 학생들은 온라인 강의를 들으며 공부하고 또 다른 학생들은 그룹을 지어 서로 가르치고 배우고 있었어요. 저녁에는 창의융합 프로젝트 발표회가 있었어요. 학생들이 한 학기 동안 준비한 프로젝트를 발표하는 자리였는데 수준이 대학교 발표 같았어요. 인문학과 과학을 접목한 프로젝트,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 개발 등 주제도 다양했죠.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질의응답 시간이었어요. 학생들은 서로의 발표를 경청하고 날카로운 질문을 주고받았죠. 이게 바로 진정한 토론 문화구나 싶었어요. 밤 10시 기숙사로 돌아오는 길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태국의 교육은 아직도 선생님이 가르치고 학생이 받아 적는 일방향 소통이 대부분이에요. 시험 점수만을 위한 주입식 교육이죠. 하지만 이곳에서는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토론하고 만들어내는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물론 한국에서도 이런 교육이 특별한 몇몇 학교만의 이야기긴 하지만 점차 확대되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지수의 말로는 학교마다 변화 속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기본적인 인프라와 교육 방식은 지향점이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하루 동안 본 것들은 제게 큰 충격이자 영감이었어요. 이런 교육을 받고 자란 학생들이 삼성, 현대 같은 세계적인 기업을 이끌어가는 거구나. 방탄소년단이나 블랙핑크 같은 K-팝 스타들이 탄생하는 것도 이런 교육 시스템 덕분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기숙사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언젠가 우리나라도 이런 교육 시스템을 가질 수 있을까? 그리고 그 변화를 이끄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오늘 본 것들은 제 미래의 꿈에 대한 새로운 영감을 주었답니다. 토요일 저녁 자매학교에서 준비한 한강시민공원 바비큐 파티가 열렸어요. 서울의 3월은 아직 쌀쌀했지만 따뜻한 음식과 즐거운 대화로 추위도 잊을 수 있었죠. 한강변에 줄지어 선 고층 빌딩들의 불빛이 강물에 반사되어 마치 별들이 물 위에 떠 있는 것 같았어요. 사란, 야채 좀 더 씻어올래? 지수의 부탁을 받고 수도가로 향했을 때였어요. 멀리서 태국어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착각하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분명 고향의 언어가 맞았죠. 3명의 가족이 야채를 씻고 있었는데 왠지 모를 쓸쓸함이 느껴졌어요. 저도 모르게 태국어로 인사를 건넸어요. 사와디카. 그들은 깜짝 놀란 듯 저를 바라봤고 이내 환한 미소를 지어주었답니다. 간단한 인사로 시작된 대화는 점점 깊어졌어요. 방콕 출신의 평범한 가족이었는데
그들의 이야기는 전혀 평범하지 않았죠. 원래는 관광 비자로 왔다가 중년의 여성분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어요. 코로나19 상황으로 귀국이 어려워지면서 체류하게 되었고 지금은 비자가 만료된 상태라고 했죠. 말씀하시는 내내 주변을 살피는 모습에서 그들의 불안한 일상이 고스란히 전해졌어요. 특히 마음 아팠던 건 초등학생 나이의 두 아이들이었어요. 학교도 다니지 못한 채 집에만 머물러야 했고 친구를 사귀고 싶어도 사귈 수 없는 상황이었죠. 한글을 배우고 싶어도 배울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교육이 특권이 되어버린 현실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식당 일을 하면서 겨우 생계를 이어가고 있어요. 하지만 언제 단속에 걸릴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늘 시달려요.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에서 깊은 절망감이 느껴졌어요.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을 꿈꾸며 왔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다고 해요. 하지만 그들은 희망을 놓지 않았어요. 매일 밤 일이 끝나고 난 후에도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다고 했어요. 취업 비자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찾고 있다는 말씀에서 간절함이 느껴졌죠. 특히 아이들에게 한국의 교육 기회를 주고 싶다는 부모님의 바람이 가슴 아프게 다가왔어요. 한국의 교육이 얼마나 훌륭한지 알기에 아이들에게 이 기회를 주고 싶어요. 어머니의 말씀에 저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바로 어제 제가 경험한 한국의 최첨단 교육시설과 시스템이 떠올랐거든요. 불과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이렇게 다른 현실이 존재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답니다. 수도가에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며칠 동안 한국의 발전된 모습에 감탄만 했던 제가 부끄러워졌죠. 시스템의 밖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현실을 보지 못했던 거예요. 바비큐 파티로 돌아왔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어요. 파티의 음악소리와 웃음소리 너머로 그 가족의 이야기가 계속 맴돌았죠. 한강의 야경이 더 이상 아름답게 보이지 않았어요. 그날 밤 기숙사로 돌아와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어요. 리사는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을까? 그건 분명 한국의 체계적인 시스템 덕분이었을 거예요. 4년이라는 긴 연습생 기간, 철저한 교육, 전문적인 트레이닝, 이 모든 것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거죠. 반면 시스템 밖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넘을 수 없는 벽이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개인의 재능과 노력만으로는 극복하기 힘든 현실의 벽. 이건 비단 연예계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죠.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 찬란한 불빛 뒤에 가려진 어두운 그림자들, 그리고 그 속에서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오늘 저는 도시의 또 다른 얼굴을 보았답니다. 일기장을 쓰며 다짐했어요. 언젠가 제가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된다면 반드시 도움의 손길을 내밀겠다고. 시스템의 중요성을 깨달은 만큼 그 시스템이 더 많은 사람을 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는 걸 배웠으니까요. 밤이 깊어가도 잠은 오지 않았어요. 한강에서 만난 가족들은 지금쯤 무엇을 하고 있을까? 그들의 아이들은 언제쯤 학교에 다닐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로 가득한 밤, 저는 오늘 진정한 현실을 마주했답니다. 일요일 아침, 자매학교의 진로체험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어요. 어제 한강에서 만난 태국 가족의 모습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죠. 왜 이런 차이가 생긴 걸까? 어떻게 하면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안고 저는 견학버스에 올랐습니다. 첫 목적지는 수원에 있는 삼성 이노베이션 뮤지엄이었어요.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1950년대 한국의 모습이 담긴 흑백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폐허가 된 거리, 헐벗은 아이들, 태국보다도 훨씬 가난했던 그때의 모습이 충격적이었어요. 이게 불과 70년 전 한국의 모습이에요. 가이드 선생님의 말씀이 믿기지 않았어요. 지금의 발전된 모습과 너무나 달랐거든요.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했던 걸까요? 그 답을 전시관을 돌아보며 하나씩 발견할 수 있었어요. 1960년대부터 시작된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 기술 인력 양성 프로그램, 연구개발에 대한 꾸준한 투자, 특히 눈에 띈 건 사람을 키우는 시스템이었답니다. 삼성은 단순히 제품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미래를 만들어갈 인재를 키웁니다. 인재개발원 소개 영상을 보며 저는 문득 어제 만난 가족이 떠올랐어요. 만약 그들에게도 이런 교육과 성장의 기회가 주어졌다면 어땠을까요? 두 번째로 방문한 고향의 현대모터 스튜디오는 또 다른 충격이었어요. 이곳은 단순한 자동차 전시장이 아니었죠. 미래 도시의 모습과 새로운 모빌리티 기술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었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주니어 엔지니어 프로그램이었어요. 고등학생들이 직접 자동차를 설계하고 3D 프린터로 모형을 만들어 보는 거였죠. 더 놀라웠던 건 이게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미래의 인재들과 함께 성장합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의 모든 계열사가 교육기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담당자분의 설명을 들으며 깨달았어요. 이런 교육이 있었기에 한국이 자동차 강국이 될 수 있었던 거구나. 점심시간, 구내식당에서 본 광경도 충격적이었어요. 연구원부터 생산직 직원까지 모두가 같은 공간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물론 휴일이라 직원분들이 많은 상태는 아니었지만 태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었죠. 이게 바로 수평적 기업 문화구나 싶었어요. 오후에는 미래 모빌리티 체험관을 방문했는데
여기서 또 하나의 깨달음을 얻었어요. 현대차는 단순히 자동차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생활 방식을 디자인하고 있었거든요. 수소연료전지, 자율주행, 도심항공 모빌리티까지 모든 게 체계적인 계획하에 진행되고 있었답니다. 우리는 50년 후의 미래를 준비합니다. 이 말을 들으며 태국의 현실이 떠올랐어요. 우리는 늘 당장의 문제 해결에만 급급했잖아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먼 미래를 내다보며 차근차근 시스템을 구축해온 거죠. 견학을 마치고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노트에 이것저것을 적어 내려갔어요. 태국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았죠. 첫째, 교육 시스템의 혁신이 필요해요. 단순한 주입식 교육이 아닌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으로요. 둘째, 기업과 교육의 연계가 중요해요. 현장 실습, 인턴십 같은 프로그램들이요. 셋째, 장기적인 비전과 계획이 필요해요. 당장의 이익이 아닌 미래를 위한 투자로요. 물론 이 모든 것을 당장 실현하긴 어렵겠죠. 하지만 한국도 처음부터 이렇게 발전된 건 아니었잖아요. 그들도 가난하고 힘든 시기가 있었지만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으로 이를 극복했어요. 기숙사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어제 만난 그 가족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건 결국 이런 시스템의 변화겠죠?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하지만 시스템이 바뀌면 모두에게 기회가 주어질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본 것들은 단순한 기업 견학이 아닌 희망의 발견이었어요. 언젠가 태국도 이런 시스템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변화는 우리 같은 젊은 세대가 만들어가야 할 거고요. 잠들기 전 저는 꿈을 꾸었어요. 30년 후 방콕에서도 이런 첨단 기술 전시관이 생기고 학생들이 미래를 꿈꾸며 배우는 모습을요. 그리고 그 꿈을 이루는데 제가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랐답니다. 2주간의 한국 방문을 마치고 태국으로 돌아온 지 한 달이 지났어요. 그동안 많은 것이 변했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제 안에서 일어났어요. 더 이상 그저 꿈꾸기만 하는 제가 아니었거든요. 귀국 직후 저는 바로 실천에 옮겼어요. 먼저 학생회장 선거에 출마했죠. 선거 공약은 단순했어요. 함께 성장하는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한국에서 보고 배운 것들을 우리 학교에서도 실현하고 싶었거든요. 놀랍게도 많은 학생들이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었어요. 한국 교류 프로그램 참가 경험을 바탕으로 한 구체적인 계획들이 설득력 있게 다가갔나 봐요. 특히 한국식 스터디 그룹 시스템 도입은 가장 큰 호응을 얻었답니다. 당선 후 첫 번째로 시작한 건 드림 스터디 프로그램이었어요. 방과 후에 자발적으로 모여 공부하는 문화를 만든 거죠. 처음에는 10명도 안 되는 인원으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1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어요. 더 기쁜 소식은 방콕의 한국국제학교와 연계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매월 한 번씩 문화교류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더 많은 학생들이 한국의 교육 시스템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물론 어려움도 있었어요. 일부 선생님들은 전통적인 교육 방식을 고수하려 하셨고 새로운 시도에 대해 회의적인 시선을 보내기도 하셨죠. 하지만 조금씩 성과가 나타나면서 그분들의 마음도 열리기 시작했어요. 특히 자부심을 느끼는 건 우리 학교가 방콕 교육청의 혁신학교 모델로 선정된 거예요. 다른 학교들이 우리의 스터디 그룹 시스템을 배우러 오기도 한답니다. 이제 저의 다음 목표는 한국 유학이에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진학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죠. 교육 전문가가 되어서 태국의 교육 시스템을 발전시키는데 기여하고 싶거든요. 그리고 잊지 않고 있어요. 한강에서 만났던 그 가족을요. 언젠가 제가 만들어갈 변화가 그들에게도 희망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지만 사실 이제 막 시작된 거예요. 한 사람의 작은 변화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걸 한국에서 배웠으니까요. 저의 작은 혁명이 태국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디딤돌이 되길 희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 덧붙이고 싶어요. 꿈꾸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지만 꿈꾸는 것에서 그치지도 마세요. 작은 것부터 실천해보세요. 그게 바로 변화의 시작이니까요.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태국 고등학생 사란 차나라 씨의 감동적인 사연 감사하며 앞으로도 응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기는 한국 여권만 바로 통과할 수 있습니다. 태국 방콕의 수완나품 공항 입국 심사대에서 들려온 충격적인 한마디인데요. 다른 나라 여권은 모두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야 하지만 유독 한국 여권만 신속하게 통과시킨다고 합니다. 특히 이 말을 들은 중국 승객들의 반응이 심상치 않았다고 하네요. 세계 최대 경제대국을 자부하는 중국인들이 한국 여권 앞에서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고 합니다. 더욱 놀라운 건 이 말을 한 사람이 평소 한국을 무시하고 중국만을 맹신하던 입국심사관이었다는 점이에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런 반전이 일어난 걸까요? 베이징대를 나온 엘리트였던 그녀가 한국의 저력을 깨닫게 된 놀라운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방콕 수완나품 국제공항에서 입국심사관으로 일하고 있는 29살 파일인 통차이입니다.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것은
제 과거의 잘못된 편견과 오만함을 고백하고 싶어서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지만 누군가에게는 교훈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용기를 내어 펜을 들었습니다. 저는 소위 말하는 태국의 상류층 가정에서 자랐어요. 부모님은 방콕에서 큰 규모의 중국 수입품 도매상을 운영하고 계시죠. 오빠는 화웨이 태국지사에서 고위직으로 일하고 있고요. 어릴 때부터 저희 집은 중국이라는 존재가 특별했답니다. 저희 집 거실에는 항상 중국 CCTV 뉴스가 나왔고 식탁에는 중국 음식이 올라왔어요. 마치 우리가 태국이 아닌 중국에 사는 것 같았죠. 파이린, 내가 보는 이 물건들, 이 브랜드들 모두 중국이 만든 거야. 앞으로 세계는 중국의 것이 될 거란다. 미국도 일본도 모두 중국 앞에서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 아버지는 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중국어를 배우라고 하셨죠. 덕분에 저는 어린 시절부터 중국어 공부에 매진했고 결국 베이징 대학교 국제관계학과에 장학생으로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버지의 자랑스러워 하시던 표정을 아직도 잊을 수 없어요. 베이징에서의 4년은 제 자부심을 더욱 키웠어요. 세계 각국에서 온 유학생들과 어울리면서 중국의 힘을 직접 체감했거든요. 특히 시진핑 주석의 1대1로 정책이 한창이던 시기라 중국의 영향력은 정말 대단해 보였답니다. 매일 밤 친구들과 모여 중국의 미래를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중국의 시대가 온다고 확신했어요. 그런 배경을 가진 제가 태국으로 돌아와 선택한 직업이 입국심사관이었어요. 사실 처음엔 부모님이 반대하셨습니다. 공무원보다는 중국 기업에서 일하는 게 낫지 않겠냐고 하셨죠. 하지만 저는 고집을 부렸어요. 제가 입국심사관이 되면 중국 분들이 태국에 들어올 때 도움을 줄 수 있잖아요. 그게 더 의미 있지 않을까요? 게다가 태국과 중국의 관계를 더 돈독하게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부끄러운 마음가짐이었습니다. 입국심사관은 공정해야 하는데 저는 처음부터 편향된 마음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심지어 교육과정에서 배운 공정성과 중립성이라는 가치도 제 머릿속에서는 중국을 위한 봉사로 왜곡되어 있었죠. 실제로 저는 업무 중에 중국 여권을 들고 오시는 분들에게 특별한 배려를 했어요. 다른 심사관들이 꼼꼼히 확인하는 서류들도 대충 넘기고 영어로 말씀하시는 것을 알면서도 일부러 중국어로 응대하면서 친근감을 표시했죠. 심지어 중국 여행객들이 많이 오는 시간대에는 제가 자원에서 근무를 섰답니다. 반면에 다른 나라 분들에게는 굉장히 까다롭게 굴었어요. 특히 한국 분들이 오시면 더 그랬던 것 같네요. 이유가 있었어요. 한국 사람들이 가진 자부심이 저는 너무 거슬렸거든요. 저희는 삼성이, 한국은 세계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속으로 비웃었답니다. 제 기준에서 한국은 그저 중국의 그늘 아래 있는 작은 나라일 뿐이었으니까요. 한국이 잘 사는 것도 중국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었죠. 매주 일요일 저희 가족은 다 같이 모여 식사를 하는 전통이 있어요. 그때마다 저는 입국심사관으로서 보는 중국의 위대함을 자랑하곤 했죠. 아빠, 요즘 중국 관광객들 정말 대단해요. 명품 가방을 한 알음씩 들고 다니시는데 유럽 관광객들은 비교도 안 돼요. 역시 세계 경제는 중국이 좌우하는 것 같아요. 심지어 일본 관광객들도 예전만큼 많이 안 와요. 중국이 일본을 앞지른 거죠. 오빠는 화웨이의 실적 자료를 들고 와서 설명했고 어머니는 중국 도매상들과의 새로운 계약 소식을 전했죠. 우리 가족에게 있어 중국은 그저 숭배의 대상이었답니다. 주말마다 이어지는 우리 가족의 중국 찬양 모임은 마치 광신도들의 집회 같았어요. 동료들 사이에서도 저는 친중파로 유명했습니다. 다른 심사관들이 중국 여행객들의 까다로운 행동을 지적할 때면 저는 항상 중국을 옹호했어요. 그만큼 큰 나라니까 그럴 수 있죠. 우리가 이해해야 해요. 이런 식으로요. 지금 생각하면 참 한심한 변명이었네요. 하지만 제 오만함은 곧 현실의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것도 제가 가장 무시하던 한국이라는 나라를 통해서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부끄럽지만 그때의 제 모습을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얼마나 크게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 고백하고 싶어서입니다. 2023년 초 저의 변화는 예상치 못한 순간에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제 자부심이 흔들리기 시작한 건 방콕 시암센터의 올리브영 1호점이 오픈했을 때였어요. 지나가다 본 긴 줄이 너무 신기해서 물어봤더니 한국 화장품을 사기 위해 줄을 선 거라더군요.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중국 화장품도 많은데 뭐가 그렇게 특별하다고. 이건 그냥 일시적인 유행이겠지. 하지만 우연히 들른 매장에서 본 광경은 충격적이었어요. 중국 관광객들까지 한국 화장품을 쓸어 담고 있었거든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중국어로 이거 한국 거 맞아요? 정품 맞아요? 라고 끊임없이 묻는 소리가 들렸어요. 제가 알던 중국인들의 모습이 아니었죠. 심지어 어떤 중국인 관광객은 우리나라 화장품보다 품질이 좋다고 말하는 걸 듣고 충격을 받았답니다. 그 즈음 태국을 발칵 뒤집어 놓은 뉴스가 있었어요. 블랙핑크 리사가 방콕에 고급 아파트를 구매했다는 소식이었죠. 사실 전 리사를 잘 몰랐어요. 그저 한국에서 활동하는 태국 가수 정도로만 생각했거든요. 뭐 어때서? 그냥 태국 사람이 고향에 집 한 채 산 건데 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곧 제 생각이 얼마나 단순했는지 알게 됐어요. 리사의 부동산 구매는 단순한 집 구매가 아닌 전 세계적 스타의 귀환을 의미했거든요. 공항에서 근무하다 보니 리사의 인기를 실감하게 됐어요. 전 세계에서 오는 여행객들이 리사의 나라 태국을 외치며 좋아하는 걸 보면서 한국의 영향력이 생각보다 크다는 걸 조금씩 느끼기 시작했답니다. 심지어 중국 관광객들조차 리사의 포스터를 들고 입국하는 걸 보면서 이건 뭔가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입국 심사 과정에서였어요. 어느 날 중국 승객 한 분이 한국 여권을 위조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그분은 계속해서 한국 여권이면 어디든 쉽게 갈 수 있다고 해서 라고 말씀하시더군요. 그동안 수많은 위조 여권을 발견했지만 중국인이 한국 여권을 위조한 건 처음이었어요. 저는 의아했어요. 왜 중국 여권이 아닌 한국 여권을 위조했을까? 그래서 찾아보게 됐죠. 그리고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 여권이 세계 3위의 파워 여권이라는 사실을요. 무려 191개국을 무비자로 방문할 수 있다니. 중국 여권의 80여 개국과는 비교도 안 되는 숫자였어요. 심지어 미국이나 일본보다도 높은 순위라는 사실에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런 일들이 쌓이면서 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공항 면세점에서도 변화가 느껴졌어요. 예전에는 중국 고객들이 유럽 명품을 주로 구매했다면 이제는 한국 화장품 매장에 더 긴 줄이 섰거든요. 심지어 중국 단체 관광객들의 필수 코스가 한국 화장품 매장이 되어 있었죠. 언니, 이거 한국 거예요? 우리 가게는 중국 화장품만 팔아서. 어느 날 저희 어머니의 도매상에서 일하는 직원이 제게 물어보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짜증이 났어요. 하지만 곧 그 짜증이 제 자존심이 상했기 때문이라는 걸 깨달았죠. 평소 중국 제품만 고집하던 직원들까지 한국 제품에 관심을 보이는 게 못마땅했던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건 우리 가족 모임에서 일어난 일이었어요. 항상 중국 제품만 고집하던 저희 사촌 언니가 한국 화장품을 들고 온 거예요. 야, 이거 진짜 좋더라. 중국 거랑 급이 다르다니까. 우리 엄마도 이제 한국 화장품만 쓰셔. 솔직히 말해서 중국 화장품은 품질이 좀 불안정하잖아. 전 순간 할 말을 잃었어요. 심지어 오빠의 와이프까지 중국 화웨이 폰 말고 삼성폰 살까봐 요새 카메라 성능이 대박이래라고 말하는 걸 듣고는 정말 세상이 달라졌다는 걸 실감했답니다. 입국 심사관으로 일하면서 보는 풍경도 달라졌어요. 한국 여권을 가진 분들은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태도로 심사대에 서시는 반면 다른 나라 분들은 왠지 모르게 긴장한 모습이었죠. 특히 제가 그토록 믿었던 중국 여행객들조차 한국 브랜드의 쇼핑백을 들고 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제 편견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깨닫게 됐어요. 제가 한국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있을 때쯤 우리 가족에게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이 시작된 거예요. 처음에는 일시적인 거라 생각했죠. 곧 괜찮아질 거야 라며 서로를 안심시켰지만 상황은 점점 심각해졌어요. 파이린, 이번 달 매출이 80% 이상 줄었어. 이러다가 직원들 월급도 못 줄 것 같다. 아버지의 한숨 소리가 무거웠습니다. 20년 넘게 운영해오던 중국 수입품 도매상이 휘청거리기 시작한 거죠. 중국에서 물건이 들어오지 않으니 재고는 바닥나고 기존 거래처들은 하나둘씩 문을 닫았어요. 어머니는 매일 밤 중국 현지 파트너들과 통화하시느라 잠도 못 주무셨어요.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만 기다려보자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죠.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날이 갈수록 더 안 좋은 소식만 들려왔어요. 10명이 넘는 직원들의 생계가 걸린 문제였어요. 대부분이 10년 이상 함께 일한 가족 같은 분들이었죠. 어떤 분들은 자녀 학비 때문에, 또 어떤 분들은 대출금 상환 때문에 밤잠을 설치셨다고 해요. 그들의 불안한 눈빛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더 큰 충격은 오빠에게 왔어요. 화웨이가 미국의 제재로 글로벌 시장에서 급격히 위축되면서 태국 지사도 구조조정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했거든요. 오빠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회사가 이렇게 흔들리는 걸 보는 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사실 나 이직 준비 중이야. 삼성전자에. 어느 날 오빠가 조심스럽게 고백했어요. 화웨이에서 고위직이었던 오빠가 이직을 고민한다는 건 상황이 정말 심각하다는 뜻이었죠. 게다가 하필 삼성전자라니. 저희 가족에게 삼성은 항상 경쟁자였어요. 화웨이가 반드시 이길 거라고 믿었던 상대였죠. 미쳤어? 너 중국 기업 배신하고 한국 기업으로 간다고? 화웨이가 널 어떻게 키워줬는데? 제가 화를 내자 오빠는 차분히 대답했어요. 파이린, 이제 깨어나야 해. 봐봐, 삼성은 태국에 대규모 투자하면서 일자리를 늘리고 있잖아. 현대자동차도 마찬가지고. 반면 중국 기업들은 다들 철수하거나 축소하고 있어. 이건 현실이야. 오빠의 말이 맞았어요. 최근 들어 한국 기업들의 태국 투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뉴스를 심심치 않게 접했거든요. 삼성전자는 태국을 동남아시아 생산기지로 삼겠다고 발표했고 현대자동차는 전기차 생산시설을 짓겠다고 했죠. 수천 명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길 거라는 전망도 있었어요. 설상가상으로 우리 가게의 단골 거래처들이 하나둘 한국 제품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중국 제품만 고집하다가는 장사를 접어야 할지도 모른다고 했죠. 아저씨,
미안한데 이제 한국 화장품이랑 전자제품 위주로 가게를 바꾸려고요. 손님들이 다 그쪽을 찾으시네요. 중국 제품은 이제 안 팔려요. 20년 단골의 이런 말을 들으며 아버지의 어깨가 처져갔어요. 결국 어머니가 먼저 입을 여셨죠. 여보, 우리도 이제 변해야 하지 않을까요? 한국 제품 수입도 알아보고 더 늦기 전에. 그 말에 저는 벌떡 일어났어요. 안 돼요. 우리가 어떻게? 지금까지 중국과 쌓아온 관계는 어떡하고요? 잠깐의 어려움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을 버릴 순 없어요. 곧 나아질 거예요. 하지만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도 알고 있었거든요. 이게 잠깐의 어려움이 아니라는 걸요. 이건 시대의 변화였고 우리가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었죠. 매일 공항에서 보는 광경이 그걸 증명했어요. 한국행 비행기는 늘 만석이었고 귀국편에는 한국 제품을 잔뜩 든 승객들로 가득했죠. 반면 중국행 비행기는 점점 줄어들었어요. 때로는 절반도 채우지 못한 채 이륙하는 걸 보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느 날은 중국 관광객이 한국 화장품을 대량 구매하는 걸 보면서 참을 수 없는 모멸감이 들었어요. 예전에는 중국 제품을 사기 위해 전 세계 사람들이 줄을 섰는데 이제는 정반대의 상황이 된 거죠. 파이린, 너무 완고하게 생각하지 마. 시대가 변하는 걸 우리가 어떡하니? 우리도 변해야 살아남을 수 있어. 아버지의 이 말씀이 제 마음을 흔들어 놓았어요. 평생 중국을 신봉하던 아버지도 현실을 인정하는데 제가 이렇게 완고한 건 어쩌면 두려움 때문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믿어온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도 저는 여전히 반발했어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죠. 제 고집이 우리 가족을 더 큰 위기로 몰아갈 수 있다는 걸요. 그러던 어느 날 우리 공항에 폭탄이 떨어졌어요. 한국 정부가 태국인 불법 체류자 13만 명을 단 3일 만에 강제 출국시킨다는 소식이었죠.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어요. 말도 안 돼요. 어떻게 3일 만에 13만 명을.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지만 그건 현실이 되었습니다. 첫날부터 수완나품 공항은 아수라장이 됐어요. 강제 출국된 사람들로 입국장이 마비될 정도였죠. 입국 심사관으로서 저는 그 혼돈의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평소 하루 입국자의 3배가 넘는 인원이 한꺼번에 들어오니 시스템이 감당할 수 없을 지경이었어요. 이럴 순 없어요. 저희 짐도 못 챙겼다고요. 집 계약금도 못 받았는데 어떡하라는 거예요? 애들 학교는 어쩌고, 제 가게는요? 직원들 월급은 어떡하죠? 매일 밤낮으로 들려오는 울분 섞인 하소연을 들으며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한편으로는 그들의 사연이 안타까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법을 어긴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불법 체류라는 걸 알면서도 위험을 감수한 그들의 선택이었으니까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제가 아는 집 가정부 팥비의 모습을 입국장에서 마주친 순간이었어요. 팥비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희 집에서 일하신 분이에요. 저를 자신의 딸처럼 돌봐주셨죠. 파이린, 나 알지? 팥비는 울면서 제게 달려왔어요. 10년 넘게 저희 집에서 일하다가 2년 전 한국에 간다며 떠났던 분이었죠. 그동안 한국에서 불법 체류자로 살았다는 걸 그제야 알게 됐어요. 그동안 저희 가족은 팥비가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하고 있다고 믿었던 거예요. 한국에서 식당 일하면서 번 돈으로 아들 대학 등록금도 내고 집도 좀 고쳤어.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 됐는데 내년이면 아들이 졸업하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 어딘가가 무너져 내렸어요. 팥비는 제게 언니 같은 분이었는데 그분이 불법 체류자였다니. 게다가 그분만이 아니었어요. 강제 출국자 명단을 확인하면서 저는 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입국 심사를 하면서 알게 된 사실들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의사, 교사, 회사원 등 전문직에 종사하던 분들도 있었고 심지어 태국 고위 공무원의 자녀도 있었어요. 방콕의 유명 대학을 나온 엘리트들도 많았죠. 모두가 더 나은 삶을 위해 불법이란 걸 알면서도 한국행을 선택했던 거예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수록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한국에서 받는 최저임금이 태국의 평균 월급보다 높다는 것, 초과 근무 수당도 제대로 받을 수 있다는 것, 의료보험 혜택도 좋다는 것, 이런 이야기들이 태국 사람들을 유혹했던 거죠. 하지만 입국심사관으로서 저는 냉정해야 했어요. 매일 수십 건의 위조 여권과 서류를 적발하면서 이런 불법 행위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잘 알고 있었거든요. 법질서가 무너지면 국가의 근간이 흔들린다는 것도요. 한국이 너무한 거 아니에요? 저렇게 무자비하게. 동료 심사관이 한 말에 저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불법은 불법이에요. 우리라도 똑같이 했을 거예요. 어쩌면 더 강하게 대처했을지도 모르죠. 문제는 왜 이렇게 많은 태국인들이 불법 체류를 선택했는지 생각해봐야 해요. 그 순간 제가 한 말에 스스로도 놀랐어요. 전에는 무조건 한국을 비난했을 텐데 이제는 그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있었거든요. 법치주의 국가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었죠.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국 정부의 체계적인 시스템이었어요. 13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3일 만에 출국시킬 수 있다는 건 그만큼 완벽한 시스템이 있다는 뜻이었죠. 반면 우리는 불법 체류자 문제를 제대로 파악조차 못하고 있었어요. 파이린, 너도 봤지? 한국은 확실하더라.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잖아. 우리나라였으면
3년이 걸려도 못했을 일을 3일 만에 해치웠어. 아버지의 이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그동안 우리는 한국을 얕봤지만 실제로 한국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나라였던 거죠. 이런 면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제 출국된 사람들을 보면서 마음이 아프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한국의 단호함이 부러웠어요. 원칙을 지키면서도 효율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러던 중 또 하나의 소식이 들려왔어요. 한국에서 추방된 불법 체류자들 중 상당수가 중국을 통해 한국으로 재입국을 시도하고 있다는 거였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대규모 강제 출국 사태 이후 우리 입국심사국은 비상이 걸렸어요. 재입국을 시도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을 대비해 각국의 비자 정책을 철저히 분석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죠. 저는 그 프로젝트의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파이린, 자네가 중국어도 잘하고 국제관계도 전공했으니 적임자일 것 같아. 특히 중국과 한국의 비교 분석이 필요한데 자네라면 객관적으로 할 수 있을 거야. 상사의 말씀에 자부심을 느꼈지만 곧 그 자부심은 충격으로 바뀌었어요. 각국의 비자 정책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알게 된 사실들이 저의 모든 편견을 무너뜨렸거든요. 이게 말이 돼요? 한국 여권이 세계 3위라고요? 이 데이터 맞나요? 네, 맞습니다. 헨리 여권 지수로 봐도 더 패스포트 인덱스로 봐도 같은 결과예요. 동료들도 제 말에 놀랐어요.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국가가 무려 191개국. 이건 미국 186보다도 영국보다도 높은 순위였어요. 제가 그토록 믿었던 중국은 80개국 정도에 불과했죠. 이건 단순한 숫자가 아니에요. 제가 회의에서 발표했죠. 국제사회가 그 나라를 얼마나 신뢰하는지 보여주는 지표예요. 한국인들의 자부심이 결코 과한 게 아니었네요. 오히려 그들의 자부심은 충분한 근거가 있는 거였어요. 한국은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아는 그 한국이 아닌가 봐요. 우리가 멈춰있는 동안 한국은 계속 앞으로 달려갔던 거죠. 제 말에 동료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의 소프트 파워였어요. BTS, 블랙핑크 같은 K-팝은 물론이고 넷플릭스에서 차트 1위를 휩쓰는 한국 드라마들, 오스카를 수상한 영화들, 심지어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의 수가 중국어 학습자 수를 추월했다는 소식도 있었죠. 중국은 14억 인구에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나라잖아요. 근데 5천만 인구의 한국이 문화적으로 이렇게 큰 영향력을 가지게 될 줄은 몰랐어요. 한 동료의 말에 모두가 공감했어요. 근데 파이린, 너 알아? 우리나라 올리브영도 사실은 알아요. 한국 기업이죠. 전 줄곧 태국 기업인 줄 알았는데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한국의 영향력 아래에서 살고 있는지 새삼 깨달았어요. 매일 사용하는 제품들, 즐겨보는 콘텐츠들, 심지어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까지 어느새 한국은 우리 일상 깊숙이 들어와 있었던 거죠. 이제 이해가 돼요. 왜 그렇게 많은 태국인들이 한국으로 가려고 했는지. 단순히 돈 때문만은 아니었던 거죠. 누군가의 이 말에 모두가 공감했어요. 한국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국가가 아니었어요. 더 나은 삶, 더 발전된 문화를 경험하고 싶어하는 우리의 열망이 담긴 곳이었던 거죠. 그날 밤 퇴근길에 한 동료가 물었어요. 파이린, 너 아직도 중국이 최고라고 생각해? 저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세상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한국은 우리가 알았던 것보다 훨씬 더 대단한 나라였어요. 그리고 그때 저는 결심했어요. 이제는 제 편견을 내려놓고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기로요. 하지만 그 결심은 곧 저희 가족에게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일요일 가족 모임. 이제는 더 이상 중국을 찬양하는 자리가 아니었어요. 식탁에 늘 놓여있던 중국 백주 대신 소주가 놓여있는 것을 보고 시대가 변했음을 실감했죠. 아버지께서 무거운 표정으로 입을 여셨어요. 우리 가게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너희 생각을 듣고 싶구나.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것 같아. 침묵이 흘렀어요. 20년 넘게 중국 제품만을 고집해온 우리 가게는 이제 폐업 직전이었습니다. 제로 코로나로 물건이 안 들어오는 것도 문제였지만 더 큰 문제는 수요가 급감한 거였어요. 창고에는 팔리지 않는 중국 제품들만 가득했죠. 아빠, 제가 삼성전자 면접을 봤어요. 오빠의 갑작스러운 고백에 모두가 놀랐어요. 특히 저는 충격이었죠. 화웨이의 고위직이었던 오빠가 그것도 삼성전자라니. 예전에 오빠였다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합격했어요. 다음 주부터 출근하면 돼요. 연봉도 화웨이보다 더 좋고 무엇보다 미래가 있어요. 화웨이는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계속 밀려날 거예요. 어머니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동안 오빠가 화웨이에서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알고 계셨나 봐요. 급여가 밀리고 거래처들이 하나둘 끊기고 동료들이 떠나가는 걸 보면서 얼마나 고민했을지. 하지만 저는 왠지 모를 배신감이 들었어요. 오빠, 어떡해. 우리가 그동안 중국을 얼마나. 이건 우리 가족의 정체성을 버리는 거나 다름없잖아요.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버지께서 차분히 말씀하셨어요. 파이린,
이제 그만하자. 냉정하게 현실을 봐야 할 때야. 아빠도 결심했어. 한국 제품을 들여오기로. 이미 다 알아봤단다. 네, 아빠 맞아. 우리 가게에 오는 손님들 봐. 다들 한국 제품 찾아. 중국 제품은 재고로 쌓여있고 이러다간 다 망해. 직원들 생계도 있는데 우리가 고집만 부릴 수는 없잖니. 아버지의 말씀은 계속되었어요. 이미 한국의 여러 기업들과 접촉했다고 해요. 모두 제가 그동안 중국의 경쟁자로만 여겼던 기업들이었어요. 한국 기업들은 달라. 품질 관리도 철저하고 애프터 서비스도 확실해. 거래 조건도 공정하고 이게 바로 선진국 기업이구나 싶더라. 중국 기업들처럼 갑질하거나 계약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일도 없어.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제가 평생 믿어온 중국 우월주의가 무너지는 것 같았거든요. 베이징대에서 배운 것들, 제가 확신했던 것들이 모두 허상이었단 말인가요? 교수님들이 그토록 강조하던 중국의 세기는 착각이었던 걸까요? 파이린, 넌 입국 심사관이잖아. 매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느낀 거 없어?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오빠의 질문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맞아요. 제가 보는 현실은 분명했어요. 한국행 비행기는 늘 만석. 귀국편에는 한국 제품을 가득 안고 오는 사람들, 심지어 중국인들조차도요. 얼마 전에는 중국 국적의 승객이 한국 화장품을 200개나 가지고 오다가 적발됐을 정도예요. 내일부터 가게 인테리어 공사 시작할 거야. 한국 제품 전문 매장으로 바꾸기로 했어. 이미 계약도 다 했단다. 아버지의 단호한 어조에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그때 어머니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죠. 파이린, 우리가 중국을 좋아했던 건 중국이 강해서가 아니었을까? 근데 지금 정말 강한 건 한국인 것 같아. 강한 줄 알았던 건 실은 크기였던 거고. 그 말씀이 제 마음을 흔들어 놓았어요. 우리는 정말 강해서 중국을 동경했던 걸까요? 아니면 그저 강해 보여서였을까요? 억지로 만들어낸 자부심과 진정한 자부심은 달랐던 거죠. 다음 날 저는 평소보다 일찍 공항에 나갔어요. 여전히 입국장은 한국에서 온 승객들로 붐볐죠. 그들의 당당한 눈빛, 자신감 넘치는 태도, 이제는 그게 단순한 오만이 아니란 걸 알겠어요. 그들에겐 그럴 만한 자격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때 한 승객이 제게 건넨 한국 여권을 보면서 문득 깨달았어요. 우리가 진정으로 존경해야 할 것은 보이는 힘이 아니라 진짜 힘이란 걸요. 허세가 아닌 실력, 과시가 아닌 실천. 한국은 그것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새로 단장 중인 우리 가게를 봤어요. 중화무역이라고 적혀있던 간판이 내려지고 있었죠. 20년 넘게 우리 가족의 자부심이었던 그 간판이요. 파이린, 새 간판 문구는 내가 정해줬으면 해. 아버지의 말씀에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리고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저도 변해야 할 때가 온 거예요. 시간이 흘러 우리 가게는 코리아 프리미엄이라는 새 간판을 달았어요. 제가 제안한 이름이었죠. 더 이상 거짓된 자부심이 아닌 진정한 가치를 팔고 싶었거든요. 변화는 생각보다 빨랐어요. 한국 제품을 찾는 손님들이 늘어나면서 매출은 3개월 만에 예전의 2배를 넘어섰죠. 특히 놀라웠던 건 중국 관광객들의 반응이었어요. 한국 정품 맞아요? 중국에서는 가짜가 너무 많아서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묘한 감정이 들었어요. 한때 저는 중국 제품의 품질을 무조건 옹호했었는데 이제는 오히려 한국 제품의 진품 여부를 확인해주는 입장이 되다니요. 오빠도 삼성전자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놀랍게도 그의 화웨이 경력은 오히려 장점이 되었다고 해요. 중국 시장을 잘 아는 인재가 필요했다나요? 문화적 배경도 비슷한 한국 기업의 포용력이 대단하다고 느꼈어요. 입국 심사관으로서도 많은 것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한국의 불법 체류자 단속을 이해하게 됐거든요. 그들의 정책이 얼마나 합리적이었는지, 왜 그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룰을 지키는 것. 그게 바로 선진국의 조건이에요. 제가 신입 심사관들을 교육할 때 하는 말이에요.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신뢰받는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이었죠. 원칙을 지키면서도 효율적으로, 단호하면서도 인도적으로. 이게 바로 진정한 선진국의 모습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가족들과 함께 새로운 사업 방향을 고민하면서 우리는 더 큰 그림을 보게 됐어요.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게 아니라 양국의 문화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하고 싶었거든요. 태국과 한국, 서로가 서로를 더 잘 이해하게 되면 좋겠어요. 우리 가게는 이제 한국 제품을 파는 것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공간이 되었어요. 한국어 교실도 열고 한국 음식도 맛볼 수 있게 했죠. 특별히 자랑스러운 건 우리 직원들 중 5명이 합법적으로 한국에서 일할 기회를 얻었다는 거예요. 얼마 전 한 기자가 저희 가게를 취재하러 왔어요. 원래는 중국 제품 전문점이었다고 들었는데 왜 바꾸셨나요?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진짜 가치를 알게 됐기 때문이에요. 한국은 우리에게 단순한 경제 파트너가 아니에요. 배울 점이 많은 선배이자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동반자죠.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출근길에 우리 가게 간판을 보며 미소 짓습니다. 더 이상 허상을 쫓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 진정한 가치를 발견했다는 자부심, 그리고 무엇보다 새로운 미래에 대한 희망을 느끼죠. 마지막으로 저는 이 말을 하고 싶어요. 우리는 때로 편견에 사로잡혀 진실을 보지 못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용기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답니다. 한국이 저에게 가르쳐준 가장 소중한 교훈이에요. 제 이야기가 태국과 한국의 더 나은 관계를 위한 작은 디딤돌이 되길 바라며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태국 입국 심사관 파일인 통찰 씨의 감동적인 사연 감사하며 앞으로도 응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